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살면 소인배가 되고 어떻게 살면 대인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화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슴속에 간사한 쥐새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쥐새끼가 시키는 대로 좌고우면하고 옆 사람이나 아랫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자기를 잃어버린 채 옹졸하게 살면 소인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잡아 없애고 거침없이 자기의 떳떳한 참 자유의 삶을 살면 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걸림없이 살면 대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선승 초이 스님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대 초반의 천재적인 감수성을 지닌 초이 스님은 선을 참고하다가 삶의 의혹의 가닥이 풀리지 않으면 방방곡곡의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며 풀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목마르고 배고픈 결핍에 넋이 마시거나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선 공부하는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고매한 선지식이라고 알려진 쌍봉사의 그 늙은 스님은 모든 것에 통달한 생분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제가 조이라는 소설을 쓸 때 선승으로서의 젊은 스님이 살아가면서 어떤 참삶의 결핍, 그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제가 꾸며낸 일화입니다. 그래서 그 쌍봉사의 늙은 스님이 선지식이라고 가상하고 선지식을 찾아가서 초이 스님이 서로 맞대거리해서 의문을 풀어간 그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쌍봉사의 늙은 스님은 모든 것에 통달한 생불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남루한 의발은 물론 내이나 버선을 스스로 빨거나 씻어 말려 입고 아궁이의 군불도 화로의 불도 스스로 피우고 지피고 차도 스스로 우려 마시고 상자들을 괴롭히지 않고 스스로 하곤 했다는 얘기예요. 아침은 죽을 들고 점심은 거르고 저녁밥은 거짓말처럼 드신다고 했고,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와 더불어 말을 주고받듯이 중얼거리곤 하고 껄껄거리고 웃곤 한다는 말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쌍봉사의 늙은 스님에게서 자기 깨달음을 증명받으려고 각처의 수자들이 모여들어 객승실에 머물며 만남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 스님 배알할 차례를 정하고 한 사람씩 불러내 데려다주는 소임을 수행하는 작달막한 상자는 차례가 된 객승에게 먼저 부처님께 삼천배를 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스님들이 세상에서는 선을 참고하고 수도의 결과 그 깨달음의 정도를 살림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새벽부터 종일 삼천배를 하고 저녁 노을이 피어오를 무렵 땀 뻘뻘 흘린 몸으로 객승실에 들어서니 상자가 자기를 따라오라며 앞장서 갔습니다. 그 상자는 팔자걸음을 걸었는데 걸을 때마다 윗몸이 양옆으로 기우뚱거렸습니다. 호랑이를 배경에 둔 여우처럼 교만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소인배인 것이죠. 자기를 내세운 게 아니라 자기 뒤에 있는 뒷배가 된 사람들을 믿고 거만하게 하는 사람들을 소인배라고 합니다.
초이가 늙은 스님의 처소 동암마당으로 들어섰는데 방 앞의 대돌에 집신 한 클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가 "신임 대응사 초이의순 차례이옵니다" 하고 고했는데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나온 호리호리한 시자가 턱을 방문 쪽으로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라는 것이었어요. 초이는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윗목에 촛불 하나가 야울야울 춤을 추었는데 아랫목에 얼굴이 빨아버린 대추씨처럼 자그마한 늙은 스님이 방가부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삭발한 지 오래인 머리털과 눈썹이 파뿌리처럼 휘었고 덩어리가 약간 구부정했습니다. 첫눈에 그 스님의 모습은 늙어 쪼글쪼글해진 쥐새끼 같았습니다. 쥐새끼에 대한 생각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삼천배를 하는 동안 내내 머리를 지배하던 자기 내부에 들어있는 쥐새끼에 대한 생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를 품고 사는 것이 어디 나 혼자만의 문제이겠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기생하여 세상을 저질 혼탁한 세상으로 만드는 원초적인 간요한 고질 아니겠는가. 수도한다는 것은 그 쥐새끼 잡아 쫓아내기 아니랄까. 늙은 스님은 턱과 입을 새의 부리처럼 내민 채 초이를 응시했습니다. 촛불빛을 받은 늙은 스님의 눈이 반짝 빛났고 그 눈빛이 초이의 눈을 쏘았는데 순간 초이의 머리에 통새 먹은 쥐의 반짝거리는 눈이 떠올랐고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초이 스님은 그 반발, 쥐새끼에 대한 선입견을 무릅쓰고 늙은 스님을 향해 삼배를 했습니다. 3번 절한다는 말이죠. "여긴 뭘 하러 왔느냐?" 늙은 스님이 절을 마치고 정저한 초이에게 가느다란 목소리로 차갑게 물었습니다. 초이는 속에서 솟구치는 생각대로 "여기 늙은 쥐새끼 한 마리가 사람 껍질을 쓰고 앉아있다고 해서 제 본디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왔습니다" 하고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내 속의 쥐새끼를 잡아 죽이면 된다는 자기의 깨달음을 증명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이가 자기 내부에 있는 쥐새끼에 대한 것을 증명받으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속에 들어있는 쥐새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토로하고 난 초이의 가슴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고 어디선가 뜨거운 영감 한 줄기가 얼굴로 몰려들었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환희로 인해 세상이 환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늙은 스님이 얼굴을 허공으로 쳐들면서 하하하 흐흐 하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초이가 토로한 것에 대한 선적인 깨달음의 공명작용이었습니다. "니놈의 말이 아주 딱 맞다." 늙은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너처럼 그렇게 한눈에 내 속에 기생하는 그 쥐새끼를 뚫어봐 버린 놈은 처음 본다. 너에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은밀한 선풍을 귀뜸해주고 싶구나. 가까이 오너라." 초이는 늙은 스님이 하늘 잡고 떼기칠 선에 대한 말씀을 귀뜸해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안고 무릎걸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흔히 선지식이라는 스님들이 자기를 깜짝 놀라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는 수자들에게 그러하듯 따귀를 치고 악 하고 소리를 지를지도 모른다 싶었고 그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늙은 스님은 따귀를 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초이의 코를 재빨리 잡아서 비틀었습니다.
초이의 코는 주먹처럼 뭉툭했습니다. 행자 시절을 보낸 운흥사의 아랫마을 주막집 주모가 입을 벌린 채 바라보곤 하던 코였습니다. 아이고, 이 스님 코는 운두가 높은 것 같지는 않는데 어쩌면 이렇게 정실하고 튼실할까. 풍신도 강단지고 용모도 수려하고 머리 안 깎고 장가를 갔으면 각시가 참말로 좋아하겠네. 늙은 스님에게 급습을 당한 초이는 눈알이 아찔했고 두 눈에서 시큼하고 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아픔을 참을 수 없어 코를 잡아 비틀고 있는 늙은 스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아 젖히려고 버둥거렸습니다. 늙은 스님은 코를 잡지 않는 다른 손으로 초이의 목을 휘감아 안은 채 자기 얼굴을 초이의 귀 밑에 묻으면서 아이고, 참으로 오랜만에 사람 같은 놈 하나 만났다니 하고 나서 비틀고 있던 코를 놓아주었습니다. 늙은 스님은 휴정 스님은 흔히 서산대사로 알려진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그 저술한 성가기감에 있는 말 사람 없을까 했더니 여기 하나 있었구나.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자기애로의 회귀입니다. 뭐냐면 자기 본연의 자세를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순간 초이는 자기의 깨달음을 증명해 준 늙은 스님에게 어떤 대꾸, 공명에 대한 감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늙은 스님의 별로 높지 않은 코를 잡아 사정없이 비틀면서 늙은 스님이 그랬듯 다른 손으로 늙은 스님의 목을 힘껏 보듬었는데 늙은 스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이가 늙은 스님을 풀어주었을 때 늙은 스님은 가부좌를 풀고 방바닥에 벌렁 누우면서 으아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크크크 질질 끓으면서 말했습니다. 초이야, 니놈 정말 잘 봤느니라. 나도 그 쥐새끼 때문에 평생 고생 많이 하고 살아온 참이다. 죽노릇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기 내부의 쥐새끼 잡아 없애기인 것이다. 초이는 바람벽에 등과 뒤통수를 기대면서 늙은 스님을 따라서 하하 하고 웃어댔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소설 초이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도 비굴하지 않는 삶, 떳떳한 삶을 살아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제가 시 두 편을 짤막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정표라는 시인데 최근에 쓴 시입니다. 밤새 눈이 하얀 눈덩이들처럼 세상을 덮었다. 길가에 누군가가 이정표처럼 눈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 뚱뚱한 것이 어디서 본 듯한 입도 코도 눈도 비뚤어진 늘 장사 3년 했으면 미역 장사 3년은 해야 한다는 속담을 문득 떠올리는데 허공에서 참견하는 소리가 들린다. 무슨 소리인가? 요즘 세상에서는 검사직을 3년 하면 무료 인권 변호사직을 3년을 해야 한다고 고쳤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이정표라는 시입니다. 또 하나는 오래전에 제가 쓴 갯바위 틈에 사는 실거미의 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짧습니다. 팔이나 모기들이 없는 갯바위 틈에 줄을 치고 사는 실거미의 눈에는 사람들이 밤낚시에 열을 올리는 일쯤이야. 한 표 달라고 목청을 높여 소리치는 것쯤이야. 그 갯바위 뒤쪽 산밭에 호텔을 짓는다 못 짓는다 하고 우기는 일쯤이야. 참 족도 아니다. 그 헐거운 거미줄에 하루살이 한 마리만
걸려주면 그것이 장땡일 뿐. 이 예문을 듣고 소인배와 대인배의 삶을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소인배가 되지 말고 대인배가 돼서 대인배의 눈으로 시나 수필이나 소설을 쓰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살면 소인배가 되고 어떻게 살면 대인배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화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단의 거목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이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이 되기 위한 길, 사람이라면 걸어야 하는 길. 바닥만 보느라 작아진 우리 어떻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늘이 가리켜 주었던 화엄의 길. 대작가가 제시하는 구제의 길,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 한승원 선생님의 신작 소설 사람의 길, 지금 걸어보세요.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